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점검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또 일본 얘기네요? 네, 지난번 일본에 보낸 특파원이 아주 흥미로운 내용을 알려왔는데요. 일본이 자랑하는 GCAP, 이 차세대 전투기가요, 6세대라고 홍보가 되었는데, 이게 실제 보니까 6세대가 아닌 5세대 전투기라는 것입니다. 이 특파원은요, GCAP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 개발자와 오랜 대화 끝에 GCAP가 6세대가 아닌 실제 5세대급 전투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다른 의미로는 우리 KF-21의 성능을 보다 향상시키면 충분히 GCAP에 대항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엉뚱하게도 인도 덕분에 그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샤르의 군사연구소에서는요, 왜 일본의 GCAP가 5세대 전투기인지 자세히 알아봄과 동시에 우리 앞에 놓인 과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GCAP가 5세대라고요? 네, 미쓰비시 중공업 관계자는요, 3개국이 공동으로 2035년까지 개발을 완료해야 한다는 빡빡한 일정으로 인해 GCAP에 미국이 규정하는 6세대 전투기 능력, 그러니까 광대역 스텔스 능력과 레이저 무기 운용 능력은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일본, 영국, 이탈리아가 생각하는 6세대 전투기의 능력은요, AI, 그 다음에 무인 전투기 운영 능력, 또한 초음속 순항 능력을 확보한 기체를 의미합니다. 실제 GCAP 전투기 자체의 성능은요, 미국의 F-22 수준에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요, 결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구글링에 검색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희 샤르레 군사연구소에서 아마 최초로 공개하는 정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6세대 전투기라는 개념은요, 아직은 모호합니다. 5세대의 경우 스텔스 성능이란 특징으로 확실히 구분되고요. 대표적으로 F-22, F-35, 수호이 57, 그리고 J-22 5세대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6세대의 경우 미국의 기준에서는요, 광대역 스텔스, 레이저 무기 운용 능력, 그리고 무인 전투기 활용 능력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비교해 GCAP나 우리나라 카이가 우리 공군과 사우디 등에 제한 중인 KF-21 기반 6세대 전투기는요, 스텔스 능력, AI, 무인 전투기 운용 능력을 갖춘 이런 기종을 의미해요. 그렇다면 왜 광대역 스텔스와 레이저가 빠져 있을까요? 미국이 공개한 6세대 전투기, 그러니까 미 공군은 이제 NGAD라는 개념인데, 이 NGAD의 이 개념도 하고 해군용도 있죠. 얘는 따로 개발해요. 이 해군용의 FAXX 개념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꼬리 날개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개념도에서 레이저 무기 운영을 확인할 수 있었죠. 이 꼬리 날개가 없는 이유는요, 미국에서 5세대 스텔스 전투기가 출현하자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VHF 대역이나 UHF 대역과 같은 저주파를 사용하는 레이더가 개발되고 있는데요, 이 주파수 대역은요, 특히 전투기의 꼬리 날개를 잘 잡아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저주파 레이더에 대응해 꼬리 날개가 없는 B2 스텔스 폭격기를 개발했고요, 이어서 등장한 B-21 스텔스 폭격기 역시 꼬리 날개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존하는 대부분의 스텔스 무인 전투기가 꼬리 날개가 없거든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이렇게 꼬리 날개가 없는 폭격기나 무인 전투기가 등장하자 다시금 러시아와 중국도는요, 기체가 반사하는 희미한 저주파 레이더 신호를 탐지할 수 있도록 레이더 분석 시스템의 성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레이더 분석 기술에 대응, 현재 시험 비행을 진행 중인 미국의 B-21 폭격기는요, 우수한 형상 설계에 추가해서 동체 전체에 두터운 레이더 흡수 소재를 장착해서 VHF나 UHF 대역 레이더까지 흡수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꼬리 날개를 제거함과 동시에 저주파 레이더까지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광대역 스텔스라고 호칭합니다. 근데요, 이와 비교해서 현재 F-35A와 같은 5세대 스텔스기는요, 꼬리 날개를 가지고 있죠. 또한 F-35A가 사용하고 있는 RAM과 같은 레이더 흡수 페인트나 RAS와 같은 레이더 흡수용 패널은요, 고주파 대역의 L밴드에서 X밴드까지만 흡수할 수 있을 뿐 저주파 레이더 대응 능력은 없습니다. 미국이 개발 중인 6세대 전투기인 NGAD나 해군용 FAXX는 B-21에 사용된 광대역 스텔스 능력을 가질 계획인데요, 아음속도 아닌 초음속으로 비행하는 전투기에 이러한 광대역 스텔스 능력을 집어넣으려면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개발비와 양상비가 필요합니다. 대충 현재 F-35A
대비 한 3배로 수정되죠. 이런 탓에 미 공군조차 막대한 예산 부담에 놀라서 진행 중인 NGAD 사업을 일시 중단하고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죠. 일본, 영국, 이탈리아가 공동 개발 중인 GCAP의 경우에도 초기 사업 단계에서는 광대역 스텔스 능력을 검토했지만 막대한 개발비 또한 높은 기술적 리스크로 인해 채용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 대신에 저주파 레이더를 피할 수 있는 꼬리날개가 없는 무인 전투기를 운용함으로써 6세대급 전투기 능력을 간접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실제 이번 일본 항공우주전시회 2024에서는요, 미쓰비시 중공업이 GCAP와 함께 작전할 수 있는 ARMDC-20X 무인 전투기 모델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전투기용 레이저 무기는 무엇인가요? 네, 미국의 6세대 전투기는요, 100kW급 수준의 레이저를 장착할 계획입니다. 이 100kW급 레이저의 파괴력은요, 현재 미국 전투기에서 널리 사용 중인 M61 20mm 발칸포 수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정밀도가 높고 명중률이 무려 99% 이상이라는 점이 중요하죠. 레이저의 높은 정밀도를 활용해 자신에게 접근하는 적의 공대공 혹은 지대공 미사일의 유도 시커 부분을 녹여버릴 수 있고요. 엔진이 가동되는 이상 지속적으로 레이저를 발사해서 지상 표적 등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대국이 아무리 우수한 대공 미사일을 개발해봤자 이를 레이저로 요격하면 그만이란 거죠. 미국은 전투경 레이저 무기를 실증하고자 2017년부터 랜스 계획이라는 게 있었어요. Laser Advancement for Next Generation Compact Environment라는 이런 레이저 무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이 랜스는 현형 전투기의 포드용으로 장착하는 개념이고요. 현재 미국 로키드 마틴이 랜스에 사용하는 레이저 무기 모듈을, 보잉이 레이저 무기를 운반하는 포드를, 그리고 노스롭 그루만이 레이저를 목표물로 조준하는 빔 제어 시스템을 각각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랜스의 레이저 출력은요, 공개되진 않았지만 100kW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당장 실전에 배치한 용도가 아닌 전투기에서 레이저 무기를 운용할 때 필요한 기술력을 확보하고자 수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이죠. 랜스와 같은 레이저 무기는요, 전기를 레이저로 전환시키는 고체 레이저이기 때문에 막대한 전기 발정량이 필요한데요. 현재 전투기들은 자신이 필요한 전기를 엔진과 연동된 발전기에서 얻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 레이저 무기를 사용하려면 엔진부터 대출력 전기를 만들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하고요. 전기 발정량만큼 엔진의 추진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엔진의 출력을 높임과 동시에 우수한 연비를 확보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게 좀 말이 안 되는데 미국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만족시키고자 현재 가변 사이클 엔진, 어댑티브 사이클 엔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엔진은요, 이론적으로는요, 현행 최신 엔진과 비교해 연료 소모를 25%나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현재 이러한 첨단 엔진 기술을 가진 국가는 미국뿐이고요. 프랑스와 중국이 이를 따라잡고자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쓰비시 중공업 관계자는요, 이 GCAP에는 우선은 레이저 무기를 탑재할 계획이 없고 그 대신에 최대한 높은 전기 발전량을 확보해서 향후 레이저 무기 장착을 고려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GCAP 자체의 스텔스 능력과 무장 탑재 능력은요, 사실 F-35A에 비교되는 수준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F-22까지도 못 가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인 전투기 운용 능력, AI 능력을 추가해서 6세대급 전투기 능력을 확보할 계획인데요. 우리 카이가 한국 공군 및 사우디아라비아, UAE에 제한 중인 6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 역시 KF-21의 스텔스 능력과 함께 무인 전투기 운용 능력 및 AI 능력을 부여함으로써 6세대급 성능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죠. 그러면 KF-21 발전형이나 GCAP에는 이렇다 할 성능 차이가 없을까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바로 초음속 순항 능력입니다. 괴물 F-22가 등장했을 당시 아마추어들은 스텔스 성능에 열광했지만요, 정작 많은 항공 전문가들은요, 초음속 순항 능력이 진정한 무서움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한국과 일본에 수출되고 있는 F-35A가 F-22보다 스텔스 능력과 내부 무장 탑재 능력 면에서 보다 우수함에도 미국이 F-22를 퇴역시키지 않고 있고 해외 수출을 금지하는 배경에는 바로 이 초음속 순항 능력이 있습니다. 초음속 순항 능력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중국은요, 미국의 F-22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초음속 순항 능력의 무서움을 절실히 깨닫게 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통상적으로 초음속 순항 능력 혹은 슈퍼크루즈 능력은요, 연료를 3배 이상 퍼먹는 애프터버너 사용 없이도 초음속으로 비행하는 능력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미국이 정의한 초음속 순항 능력은요, 애프터버너 사용 없이 시속 1000마일, 그러니까 이게 약 한 시속 1609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시속 1000마일 이상, 이게 한 마 1.3이에요. 요게. 그러니까 마 1.3 이상의 속도를 장시간 유지하는 것. 이게 미국이 정의한 슈퍼크루즈 능력입니다. 중국이 F-22를 연구하면서 수행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요, 모든 조건이 동등한 전투기 A와 B 가운데 A가 마하 1.7급의 속도로 B가 마하 0.99의 속도로 만나면 A는 B에 대해 전반적으로 3배가량 우수한 전과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전투기에 장착된 공대공 미사일의 사거리와 요격이 가능한 범위가 전투기의 속도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이 공대공 미사일은요, 전투기에서 발사될 때요, 전투기가 가진 속도와 고도를 가지고 출발합니다. 즉 가속도가 왕창 붙은 상태에서 발사된다는 얘기죠. 당연히 전투기의 속도가 빠를수록, 고도가 높을수록 공대공 미사일의 속도와 사거리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초음속 순항 능력을 가진 전투기는요, 기본 속도가 마하 1.5 수준이니까 기본 속도가 마하 0.8에서 0.9에 불과한 통상적인 전투기와 비교하면 동일한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해도 사거리 면에서 엄청난 이점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현대식 전투기는요,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할 때 속도를 마하 1에서 1.2 정도까지 가속하는 이런 전술을 기본적으로 사용해요. 하지만 마하 1 이상의 속도를 발휘하려면 평시보다 연료를 3배 이상 잡아먹는 애프터버너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가속할 수 있는 속도와 시간에서 분명한 한계점이 존재하죠. 또한 공대공 미사일을 회피하는 측면에서도 큰 차이가 나는데요. 현재 사용 중인 AIM 120 암람이나 러시아제 R-77과 같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은요, 발사된 이후 고체 로켓을 사용해 약 3에서 5초만 가속한 이후, 그 이후에는 발사 단계에서 만들어진 속도를 활용해서 비행합니다. 예를 들어 F-22와 같은 초음속 순항이 가능한 전투기는 마하 1.5 수준으로 비행하다가 공대공 미사일이 날아오면 손쉽게 마하 2 수준까지 가속한 이후 측면으로 기동해서 회피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교해 공대공 미사일은 비행 시간이 늘어날수록 속도와 운동 에너지를 상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력을 발휘하는 F-22와 같은 전투기를 따라잡는 것이 사실상 힘들어요. 항공 전문가들은 여러 복잡한 변수가 있지만 초음속 순항 능력을 갖춘 전투기를 상대로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하면 요격할 수 있는 각도 범위가 통상적인 전투기와 비교해 심지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정면 각도로 F-22가 날아와야만 공대공 미사일을 사용한 요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중국은 이런 시뮬레이션 결과를 확인한 이후 공식적으로 10조 원 이상, 비공식적인 추정치로는 무려 30조 원을 쏟아부어서 J-20을 위한 WS-15 엔진, 이게 최대 치력이 39,000에서 약 4만 파운드 정도로 추측이 되는데, 이 WS-15 엔진을 개발해서 배치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엔진 기술력이 부족해서 오로지 고고도 초음속 순항 능력에만 특화된 엔진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 대가로 저고도 작전 성능, 연비, 작동 수명이 미국제 엔진과 비교해 크게 뒤떨어집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확보했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요, 이와 비슷한 고민을 일본도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중국과 비슷한 고민했다고요? 일본은 중국의 J-20 개발 사업을 지켜보면서 큰 위협을 느꼈죠.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대로 J-20과 같이 초음속 순항 능력을 가진 전투기는요, 높은 고도와 속도를 활용해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공대공 미사일의 사거리를 엄청나게 늘릴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공격을 가한 이후 살아남은 적 전투기가 접근하면 곧바로 측면으로 회피함으로써 적 전투기의 공대공 미사일 공격을 피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전투기는 초음속 순항 능력을 갖춘 적 전투기를 상대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연료를 소모하는 애프터버너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요. 결국 전투를 포기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때 초음속 순항력을 갖춘 전투기는 후퇴하는 적기에 접근해 최적의 각도에서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엔진을 사용한 전투 방식을 미국은 에너지 파이팅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일본은 중국의 J-20 개발을 인지한 이후 이미 2007년에 J-20 위협에 대응해 F-22 전투기 100대를 구매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당시 예상 가격만 대당 2천억 원이 넘었지만 일본은 얼마든지 부담하겠다고 밝혔죠.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일본의 요구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자 곧바로 일본 이외의 호주,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나라마저도 F-22에 대해 강력한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오바마 정부가 미국의 공중 지배 능력을 지키고자 수출을 거부하면 물론 해외 수출을 금지하는 법령까지 발표한 상태죠. 그래서 일본의 유일한 선택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삼보와 개발하신 안훈식 박사님을 제가 찾아왔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뭐 삼보와 얘기하기 전에요. 박사님 장인 어르신도 좀 사연이 있다고 좀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나요? 제 장인어른은 이제 독립운동가셨어요. 아, 독립운동하셨어요? 항일 독립유공자인데, 네. 고등학교 1학년 장인어른이 8명이 이제 하구 동인회를 조직을 해서 네. 조선 총독을 간부들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세우고, 아, 네네. 그걸 마지막 이제 점검하기 위해서 현장 답습하다가 네. 한 명이 체포가 돼요. 아하. 한 명은 체포됨으로 인해서 일행 전부 다가 잡혀가지고, 네. 헌병대에서 이로 말할 수 없는 그 고문을 받았고, 그 고문받았던 그 부유증으로 인해서 평생을 불구로 불편하게 저는. 살아가다 보니까 아버님 가르침이나 자기는 살아오신 삶이나 이게 맥락이 같아요. 네. 그래서 50세 전후에 거의 암으로 인해서 고생들 많이 하시고 네. 갱년기 장애로 네. 고생들 많이 하시니까 국민 건강을 지켜주는 것도 이것도 큰 차원에서 애국이라고 네. 국민 건강 정진을 위해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에 의한 면역력 저하에 따른 각종 질병을 없애는 방법을 이렇게 저희가 삼보라는 제품으로 출시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삼보아보다 더 많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많이 투입을 못하냐? 가격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비싸서 못하는 거죠. 진세로사이드 RG3나 RA2의 순도 98% 이상짜리는 1g 코알만큼 네네. 구매하려고 했을 때 네. 약 10만에서 15만 달러를 달라고 견적이 왔다. 10에서 15만 원이 아니라 15달러군요. 달러. 한국 돈으로는 약 1억 5천, 2억. 2억 정도 되는 거죠. 예. 워낙 비싸니까 그래요. 이제 그거를 우리 생명과학 기술로 첫 번째 산삼을 이제 배양을 하고, 네. 이제 원가를 낮췄죠. 계량 배양하고, 네. 두 번째 낮췄죠. 네. 세 번째, RG3라고 하는 RA2라고 하는 이 파켓 물질은 네. 다당 철학과 진행 과정에서 바뀌어진다고 그랬죠. 네. 네. 그 방법을 또 찾은 거예요. RG3의 함량을 상상을 못할 정도로 올리는 기술로 만든 제품이 바로 이 삼보아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 어떤 분이라도 여러 종류의 건강식품을 드셨을 겁니다. 지금까지 드셔보였던 어떤 제품보다 네. 이 제품 구매하셔서 한 포를 네. 입속에 딱 넣는 순간 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이 어떤 게 다르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감할 수 있습니다. 네. 드셔보셔야 느낄 수 있는 제품. 그 다음에 네. 지금 한국 유해몽산 사회 소외계층 약자들을 위해서 네. 이 삼보아 판매 금액의 일부를 또 기부도 하고 있으니까 네. 건강도 회복하시고 네. 또 사회 어려운 사람들 좋은 일도 네. 함께 이렇게 참가하는 길이 되니까 네. 국민 여러분들의 사랑이 함께 좀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박사님 모시고 정말 전 귀한 시간이었거든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스토리도 들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박사님 말씀 들으니까 저는 이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더 갑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거 계속 먹으려고요. 진짜요. 네, 여러분들 많은 애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장하겠습니다.